아버지가 재산을 넘기고 나서 전화가 수신 거부가 됐어요.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아요. 저한테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거든요.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었어요. 그 사이에 아버지는 혼자 당하고 계셨고요.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. 제가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. 아버지가 저 하나 키우면서 공장일, 배달일 안 해본 거 없이 사셨어요. 제가 대학 가고 취직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같이 살자고 했는데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. 당신 페이스대로 사시는 게 편하다고. 그렇게 아버지는 경기도 외곽에 혼자 계셨어요. 저는 서울에 살면서 한 달에 한두 번 내려갔어요. 전화는 자주 드렸고요. 아버지가 70 넘으시면서 주변 경로당 모임 같은 걸 나가기 시작하셨어요. 저는 잘됐다 싶었어요. 또래 어르신들이랑 어울리시면 덜 외로우실 테니까요. 아버지도 전화할 때 모임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. 거기 좋은 사람들 있다고. 그러다 아버지가 특정 한 분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. 박 선생이라고. 나이는 아버지보다 10살쯤 어린 60대 초반. 경로당 자원봉사로 처음 왔다가 어르신들이랑 친해진 분이라고 하셨어요. 아버지한테 특히 잘 챙겨준다고 가끔 밥도 사주고 드라이브도 데려간다고 하셨어요. 저는 좋은 분이 생기셨구나 싶었어요. 솔직히 제가 자주 못 가뵈니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했어요. 그게 제 실수였어요. 아버지가 그 박 선생 얘기를 한 지 한 6달쯤 됐을 때예요. 아버지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. 전화를 하면 뭔가 들뜬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어눌한 느낌. 저는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가 싶어서 내려갔어요. 아버지 집에 갔는데 박 선생이 와 있었어요. 처음 만났는데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. 말을 잘하고 아버지한테 살갑게 대하고. 근데 뭔가 묘하게 불편했어요. 제가 온 게 반갑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. 너무 자연스럽게 저를 밀어내는 느낌이랄까. 그게 마지막이었어요. 그 이후로 아버지 전화를 드리면 잘 받지 않으셨어요. 받으시면 바쁘다, 나중에 전화한다 이러시고 끊으셨어요. 내려가겠다고 하면 괜찮다고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. 3달이 지났어요.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싫다고 하시니까 억지로 갈 수도 없었어요. 아버지도 당신 삶이 있는 거니까. 그러다 아버지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수신 거부가 됐어요. 저는 그 신호음 듣는 순간 차갑게 식었어요. 아버지가 제 번호를 수신 거부하실 분이 아니에요. 절대로요. 바로 차 몰고 내려갔어요. 아버지 집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기척이 있는데도 안 여세요. 저는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저 재호예요. 계속 불렀어요.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. 아버지가 많이 초라해 보이셨어요. 살도 빠지시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고. 저는 아버지 손잡고 왜 이러셨냐고, 전화는 왜 막으셨냐고 물었어요. 아버지가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. 그러다 의자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재호야, 나 집 없어.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. 무슨 말씀이세요? 하고 다시 물었어요. 아버지 명의 집이었어요. 오래된 단독주택인데 대지가 넓어서 시세가 꽤 됐어요. 3억 5천 정도. 아버지가 평생 갖고 계셨던 거예요. 박 선생이 아버지한테 투자 얘기를 꺼냈던 거예요. 소액으로 넣으면 몇 배로 돌려준다고. 처음엔 작은 돈부터 시작했대요. 그게 실제로 수익이 생겨서 돌아왔어요.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에요. 처음엔 실제로 돈을 돌려줘서 신뢰를 쌓는 거예요. 아버지가 점점 더 큰 금액을 넣기 시작하셨어요. 박 선생이 그때마다 곁에서 보증을 서줬고요. 그러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고 마지막에는 집 자체를 처분해서 투자금으로 넣으셨어요. 박 선생이 계속 옆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,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고요. 집 처분하고 나서 박 선생 연락이 끊겼어요. 전화도 안 받고 경로당에도 안 나오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. 아버지가 제 전화를 수신 거부하신 건 박 선생이 시킨 거였어요. 가족이 알면 투자를 못하게 한다고,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. 아버지는 저한테 미안하고 창피하셔서 나중에 돈 벌면 말씀드리려고 하셨던 거고요. 저는 아버지 붙잡고 울었어요. 아버지도 우셨어요. 경찰 신고부터 했어요. 박 선생 본명 알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. 가명을 쓴 거였거든요. 경로당에서 자원봉사 등록할 때 쓴 신분증이 도용된 거였어요. 근데 아버지 계좌 이체 내역이랑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. 거기다가 아버지 말고도 같은 경로당에서 비슷하게 피해 입은 어르신이 2분 더 계셨어요. 경찰이 추적에 들어갔어요.
그 사람은 수도권 여러 경로당을 돌면서 같은 방식으로 노인분들한테 접근했던 거였어요. 피해자가 12명이었고 총 피해액이 18억이 넘었어요. 검거되는데 5달 걸렸어요. 부산 근처에서 잡혔어요. 이미 피해금 상당 부분을 써버린 상태였지만 일부는 숨겨둔 게 확인됐어요. 재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 선고받았어요. 피해 회복 명령도 함께 나왔고요. 아버지 피해금은 전액 회복이 안 됐어요. 일부만 돌아왔어요. 집은 이미 처분됐으니까요. 저는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. 원래 제가 진작했어야 하는 거였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러셨어요. 재호야, 그 사람이 잘해줘서 외롭지 않았거든. 그게 좋았던 거야. 저는 그 말이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. 아버지를 노린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. 아버지 외로움을 먼저 파고든 거였어요. 제가 좀 더 자주 갔어야 했어요. 그 생각은 지금도 해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.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.